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KI라고 하는 곳에서는 환경 평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뭐 다양한 자연환경뿐만 아니고 환경 전반적인 정책이나 관련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이제 총리실 산하의 기관이고요. 그렇다고 공무원은 아닙니다. 네,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장점 단점도 각각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일단은 물세와 관련돼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자료집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다들 또 새가 좋아서 오셨고 뭐 자발적으로 어찌됐든 뭐 새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시고 이해하시고 현장에서 느끼셨던 부분들을 저는 오롯이 이제 관련되는 연구자로서 조금 더 그냥 좀 다듬어주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게 오늘 관련해서 주셨던 이제 제목이 이제 첫 번째가 물세 기본 이해 뭐 있어 몇 가지가 있는데 제목은 상당히 딱딱합니다. 저희가 무슨 대학도 아니고 뭐 그래서 한번 재밌게 같이 한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용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새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지도가 나옵니다. 네, 지금 아마 다들 이제 저 또한 이제 다들 식사를 하고 왔고요. 예상컨대 이제 조금 제가 잘 못하면은 조금씩 이제 졸려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 또한 어디 강의를 들으러 가면은 항상 식후가 되게 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커피죠. 벌써 이제 텀블러에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이쪽 그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세계에 있는 커피에 대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어느 지역에 어디에 얼마만큼 나고 있는지, 그리고 커피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가 많이 생산되는 주요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커피 나무가 최근에는 뭐 집에서 기르거나 하우스에서 기르게 되면 이제 실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자연에서는 이제 적도 부근 더운 지방에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커피를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이제 에스프레소, 혹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참고로 저는 없습니다. 근데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기본을 넣고 이제 뭐 물의 양을 조절한다든가 우유를 넣는다든가 얼음을 넣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커피를 만드는 기계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자, 새를 이야기하는데 왜 커피 기계를 꺼냈느냐라고 하면은요. 커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먹는 음료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지만, 식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물 자원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분포를 하는지, 즉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걔네들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른 이러한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커피의 이름과 종류들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새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왜 우리가 물새라고 하는 이 부분에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조금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커피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놓고 가면은요, 속된 말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TV 프로를 보니까 정글밥인가요? 네, 류수영하고 이제 해서 뭐 이렇게 페루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어려운 생물들을 가지고 막 요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도마뱀도 먹고 악어도 먹고 막 그러죠. 근데 혹시 악어를 먹을 때 어떤 얘기하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나요? 악어를 딱 먹으면서 류수영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충류를 딱 먹는데 무슨 맛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그러거든요. 닭고기. 네, 저 연구하는 사람들이 새를 하면은 언뜻 새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요, 공룡 같다라는 느낌이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분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공룡이나 파충류로부터 이렇게 새가 진화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통 아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동물의 어떤 체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주 오래된 공룡들보다는 가장 최근에 나오는 것이 이제 어떤 새들의 분류학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 많이 보셨죠? 교과서에도 나오고 했었던 시조새입니다. 이제 화석으로 발견되는 새인데, 이렇게 이제 새의 날개와 이제 결국 얘는 이제 앞에 보셨던 이런 형태에 대한 화석인데,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새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생에 나오면서
점점 다양한 새의 형태들의 것들 연구가 됐었고 또 이렇게 새 입장에서는 다양한 최근의 형태의 모습과 같은 식으로 진화되어 왔다라고 이제 역사 속이라든가 이런 흐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학적으로 우리가 새라고 하는 거를 구별을 할 적에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곤충을 갖고 분류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막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우리가 곤충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뭐 가장 쉬운 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개미나 아니면은 사라져가고 있는 벌의 모습을 보면은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고 날개가 있죠. 그리고 다리가 6개. 좀 다른 어려운 말로 바꾸면은 새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날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리가 있고 달이 있고 또 날아가는 애들이잖아요. 물론 못 나는 애들도 일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고 또 다른 특징이라는 거는 비어있는 뼈입니다. 뼛속이 왜 비어 있을까요? 날기 위해서겠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닭뼈는 개한테 주지 마라 라고 했었죠. 먹으면 이제 딱 깨물었을 때 그게 날카롭게 잘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새와 관련돼서는 특징들이 나오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새들은 알을 낳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의 얼굴 형태들을 보면은 크기도 물론 다르지만 부리의 모습도 되게 다르게 될 거고요. 기체 형태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소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각각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붙일 때 특징들을 나누어주는 식으로 어떤 새에 대한 분류학적인 체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생태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생태학이 이제 처음 시작이 많이 발달된 국가가 영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국에서 생태학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귀족 학문이라고 합니다. 왜 귀족 학문이라고 하냐면은 평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평 시민들이라든가 이제 소위 과거에는 이제 노동자였겠죠. 하루 살아서 하루 먹고 살아야 힘든데 귀족들은 돈도 많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다니면서 제 이름은 뭐야? 제 이름은 뭐야? 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루하루 저희가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면은 이 새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끝날 테지만 귀족들은 얘는 이름이 틀린데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해서 처음에는 자기 이름 붙인 사람도 있고요. 나라 이름을 붙인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농담처럼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이 생태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약간 그런 체계도 비슷한 식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어떤 얼굴과 부리의 모습으로 좀 구별을 했다라면은요, 새는 아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날아가는 거 있었잖아요.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산 속에 있는 숲에 있는 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땅이나 아니면은 물이라든가 물가에 있는 애라든가 아니면 바다 한복판을 날아다니는 애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습들을 보면은 이렇게 먼 바다를 날아다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날개 길이도 좀 길게 되어 있고요. 땅에 많이 좀 뛰어다니는 애들은 다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든가 추운 곳에 있는 애들은 좀 몸의 덩치를 키워서 몸 보온 효과를 높인다든가 좀 나름 각자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추어서 좀 이렇게 적응되게끔 바뀌어 왔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각각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이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새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물들은 자기가 맞닥뜨려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살아남기 위한 노력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동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자기의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먹이와 관련돼서 이제 부리의 길이라든가 이거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뭐 도요물대새 같이 이제 그 갯벌 쪽에 와서 서식하는 애들은 그 갯벌에 있는 토양의 질의 성분에 따라서 그리고 얻고자 하는 먹이가 어디에만큼 깊이 있는지에 따라서 부리의 길이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도록 진화 발달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꽃에서 꿀을 따먹는 애들인 경우는 역시 그 꽃의 길이나 깊이에 따라서 발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처럼 이제 새를 연구하는 사람은 새들이 꽃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식물 하시는 분들은 새들에 따라서 꽃이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역할에서 근데 결국은 누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쌍방이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이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태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사람도 적응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름철에 되게 덥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요새는 에어컨을 틀지만 에어컨을 켜지 않고 여름이 더워진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뭐세요? 시원한 곳으로 피서를 가야죠. 네. 그리고 겨울이 엄청나게 춥다. 그러면은 따뜻한 곳으로 겨울을 가야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여름 하면은 바닷가 정도나 아니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겨울에는 딱히 우리나라 내에서는 가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살았었던 그 캐나다 몬트리올 같은 지역에서는 겨울에 거의 체감 온도가 한 45도 정도 됩니다. 막 영하.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한 12월 달쯤 되면은 한 2달에서 3개월 정도는 미국의 플로리다로 가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냥 여름을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이런 일정으로 좀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꿔서 이제 안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늘어나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도 계절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처럼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바뀐 형태가 이렇게 나중에는 종까지 바뀌어지는 것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가장 진화와 관련돼서 이제 다윈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고 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제 수능 시험 문제로도 나오고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책인데 이 다윈이 실은 이 다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귀족 학문의 혜택을 보신 분이에요. 원래 다윈의 부모님은 이제 의사 집안이고 나름 이제 이야기로는 다윈이 참 그 다른 형제들보다는 상당히 공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이제 부모가 그냥 배 태워서 여행이나 일단 한번 정신 차리고 와라. 우리나라 같으면 군대를 보냈을 텐데 거기는 이제 배를 태우고 구경을 해와라라고 보내놨더니만 배에다가 온갖 생물들을 잡아갖고 오는 거죠. 그래가 나서 잡아와서 이제 그것들을 분류하고 나누면서 이제 종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게 이렇게 특정 갈라파고스라든가 어느 섬 지역에 갔더니만 새들의 부리 형태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생물이 있는데 환경이 어떻게 바뀌거나 환경의 차이가 나는 거에 맞추어서 생물이 적응을 하게 되었었고 그걸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제 각자의 어떤 종이라고 하는 게 바뀌어지게 됐구나라는 하는 식으로 어떤 그 진화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나왔던 거는 뭐 기린이 왜 목이 길었을까? 뭐 처음엔 짧았는데 뭐 긴 애들만 살아남아서 약간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뭐 심한 경우는 종교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종교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환경에 맞추어서 생물들은 다 적응을 하게 되고 그 적응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지금과 같은 어떤 종의 분류까지도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런 새와 어떤 분류 이런 체계를 말씀을 드렸더라면은 이제는 진짜 물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콜랜드 로렌츠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생동학자이고요. 물새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그림을 이제 첫 번째 물새 그림으로 할까라고 생각해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꺼내왔습니다. 이제 물새라 그래서 이제 뭐 오리, 기러기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분 자체가 상당히 유명한 행동학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주변에 오리들이 둘러싸고 있을 것 같으실까요? 네? 친해져서요? 네, 맞습니다. 왜 친해졌을까요? 맞습니다. 잘 아시는데요. 네, 오리들이나 이렇게 생물들이 처음에 알에서 부화했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을 자기의 부모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연구에 적용을 하고 논문도 쓰고 하신 분이 이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자와 관련되는 영상이라든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오리들을 데리고 뭐 훈련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요, 오리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새들이 알 속에 있을 때, 특히 이 새들이라 하면 이제 태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새들, 예를 들어서 뭐 박새라든가 참새라든가 이런 산새들인 경우는 대부분 알에서 태어나는 순간 어떤 거예요? 털도 없고 그냥 빨갛게 눈도 못 뜨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나야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솜털에서 깃털도 나고 커가면서 이제 움직입니다. 근데 오리나 아니면은 뭐 갈매기나 이런 몇몇 새들은 태어나는 순간 바로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송아지 같이요. 근데 이제 오리도 그런 종류 하나인데 아까 전에 태어나자마자 눈으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을 각인돼서 이제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새들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거로도 각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움직이려면 알 속에 있을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그 알을 품어주는 엄마와 아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목소리로 구별을 합니다. 그 목소리를 구별하는 게 왜 중요한지는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새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특징들을 했는데, 이제 특별히 물이라고 하는 거,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물과 관련되는 거는 결국은 서식지라든가 먹이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산새라든가 아니면 맹금류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새는 아니지만 발인 경우는 뭐 물갈퀴가 보통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깃털인 경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제 좀 부력이 있거나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 방수 기능이 없는 물새들도 있기는 합니다.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갑각류라든가 아니면 먹이에 따라서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산새들보다 많이 긴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뼈의 밀도인 경우도 부력에 좀 물에 잘 뜨기 요령하기 위해서 뼈가 좀 더 조밀하고 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력 또한 산새들이라든가 맹금류인 경우는 멀리 보거나 좀 선명하게 하는 시력이 좋은 반면에 물속에서들도 수중의 어떤 선명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식으로 좀 발달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물속과 안과 다리는 이러한 특징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발과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 물갈퀴가 대부분 물새들이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물갈퀴가 보시는 것처럼 오리나 갈매기처럼 이렇게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물닭처럼 이렇게 가장자리만 끝에 일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이렇게 외가리 같이 이렇게 넓적하게 잘 빠지지 않도록 발전되는 이러한 특징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생물의 몸의 전체적인 형태가 그런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서 다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가락의 길이도 좀 차이가 있고 뭐 그렇죠. 뭐 맹금류 같은 경우 여기는 뭐 다 물새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맹금류와 같은 독수리에 바른데 그때는 먹이를 잘 받기 위해서 좀 날카롭게 되어 있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수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방수는 실은 아침에 오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오늘 날씨가 정말 잘 도와줬다. 어제까지는 뭐 비도 오기도 하고 그저께까지는 되게 더워서 개인적으로는 막 반팔도 입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처럼 날이 갑자기 추워졌을 때 몇 분이 보니까 이제 오리털 파카나 이런 걸 입고 오셔서, 자 오리털 파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세탁기로 막 돌리면은 잘 안 되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거는 돌리는 것도 좀 좋은 게 나왔는데, 과거에는 돌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오리털 같은 경우 세탁기를 막 돌리면은 방수 기능이라든가 그 깃털이 되살아나는 복원력이 떨어진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와 관련돼서는 그 깃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솜털의 기능도 있지만 얘네들의 어떤 기름 성분이 묻어가지고 방수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깃털인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운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솜털도 있고, 우리가 보통 보는 이렇게 기체 형태도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 몸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끝단에 이렇게 좀 조직 구성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움켜져주는, 날개가 좀 뭉쳐질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꼬리 깃털 꽁무니 부분에 이렇게 유선 기름을 분비하는 셈이 있어가지고 그 기름을 계속 몸에 발라주면서 물에 젖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새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가루나 산새들인 경우는 이제 대신에 기름 대신에 뭐 가루나 이런 각질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형태들이 결국은 종합적으로 새의 깃털의 어떤 구조적인 기능을 갖추도록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구조적인 기능에 여러 가지 오염물, 특히나 이제 바다에 어떤 이제 그런 석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양 오염이 되게 되면은 그 기능을 떨어지게 돼가지고선 어떤 새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이러한 방수되는 어떤 깃털 기능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물에 사니까 산에 사는 새들은요, 산의 높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즉, 산 밑에 있느냐와 정상 부위에 사는 것, 그리고 산 아래쪽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잖아요. 그리고 기압도 떨어지고 요거에 맞춰서 이제 바뀌는 것처럼 물새인 경우는 반대로 물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얕은 물에 있는 애들과 조금 깊은 물에 있는 애들. 그래서 아주 먼 바다 깊은 데 가면 이제 잠수까지 하는 그런 특징이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얘네들이 사는 거에 따라서 다리 길이와 부리의 길이 이런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와 관련돼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연구를 한 거를 찾아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자료가 이겁니다. 펭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새 타조부터 해서 육상조류인데 그 안에 뼈의 단면을 나타낸 거예요. 오히려 바다 깊이 있는 애들인 경우가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오히려 높이 나는 맹금류나 이런 애들이 뼛속에 훨씬 더 많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위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결국은 자기 맞는 환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적응이 잘 되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단면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나타낸 얼마만큼 많이 비어 있는지 그리고 촘촘한지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과 관련돼서는요,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설명 잠깐 드렸던 것처럼 물새는 물 속에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중 시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속 그 물과 관련돼서도 어떤 넓게 보는 폭이 넓은 부분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잘 아시는 이제 부엉이 올빼미의 종류들하고, 그 다음에 찌르레기 종류, 그 다음에 오리와 갔을 때 이 눈의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엉이는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전체를 다 보려고 하고 있고, 오리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 시각의 폭이 될 수 있는데, 뭐 각도가 몇 도냐 이런 얘기보다는 결국은 물새들은 물 환경에 맞춰서 어떤 시각에 대한 범위가 발달이 되었었고, 육상에 있는 새들은 결국 고해상도하고 빨리 시선 전환할 수 있는 육상 환경에 맞추어서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에 사는 애들의 여러 형태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새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새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 있지만, 보는 것처럼 이 지구라고 하는 부분을 쪼개놓고 본다 그러면은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철새들의 이동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평면적인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의 관점을 조금 바꿔봤으면 하는 그림에서 좀 새로운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면은 평면적인 거를 보면은 남북 반대만 위아래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이는데요. 지구는 둥글고 그거에 관한 관점은 이렇게 극지방 높이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새들은 이런 극지방이라는 곳에서 다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소위 이제 새를 어떤 질병의 원인으로 보는 뭐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극지방에서 만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같은 맥락으로 치면은 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니 다른 측면에서 뭐 본다 그러면은 일부분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새들이 왜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선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할 수 있게끔 진화가 되어 왔을까라고 본다 그러면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생물들보다도 훨씬 더 지구 환경에 빠르게 적용하고 그리고 지구 환경에 맞추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은 가장 빠르게 이런 새들은 바뀔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변화를 찾아내는 것이 결국은 이런 시민과학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이동을 하는데 물새라고 하는 특징만이 아니라, 물새뿐만 아니라 실은 모든 새들이 번식지, 중간기착지, 월동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장소를 이동을 합니다. 조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에 저희는 새와 관련돼서 텃새와 철새라는 걸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학술적인 부분에서 텃새라고 하는 부분들은 더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텃새라는 곳은 그곳에 계속 있는 새라고 하는데, 비단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참새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여름에 봤던 참새와 겨울에 봤던 참새가 같은 애들일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저는 단언코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세종 도시만의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을 이제 둥지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연구도 좀 했었었는데, 일단은 그 똑같은 장소에 머무는 참새들을 한 300마리 정도를 비교를 했을 때에 여름에 있는 애들보다 겨울에 있는 애들이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장소도 틀리고요.
뭐 계절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으나 먹이원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새들도 어느 정도 이동폭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새들이라고 하는 거는 번식지하고 월동지가 서로 다른 위치에 하고 있고 이곳을 오고 감에 있어서 멀리 움직이는 애들과 가까운 곳을 움직이는 애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호주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경기도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새들은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 이론으로 나오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오는 이렇게 그 이동하는 새들의 형태를 보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르게 위아래 번식과 그다음에 월동지를 오고 가는 그런 특징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도요물대새 관련해서 이곳 서천을 비롯한 서해안의 많은 갯벌들에서 보는 어떤 도요물대새들은 결국 봄과 가을 그리고 번식하러 오는 여름철 새들은 여름철과 그다음에 이동하는 봄 가을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결국 그 이동적인 특징에 따라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바닷가에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런 위치 추적기라고 하는 어떤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새들의 이동 경로를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지우개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장치를 새한테 이제 달아주는 건데요. 그냥 새한테 핸드폰 하나씩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핸드폰 다 갖고 계시고 아마 통신회사는 움직이시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을 거거든요. 기록이 되고 있겠죠. 그런 것처럼 새들이 움직이는 거를 기록을 했을 때 이곳 서천에 있는 유부도에서 달았던 애들이 보시는 것처럼 번식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위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월동을 하기 위해서 이쪽 남하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쪽 유부도에서 아래에 있는 인도네시아까지 가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릴 것 같으시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네? 3일이요? 열흘? 네. 5일이요? 4일? 네. 17시간 걸립니다. 네. 정확히 저희 데이터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17시간 만에 가고 날아가는 고도는 4,000에서 6,000m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00m까지 올라가는데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북상했던 여기 화면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서해안에 있다가 동해안으로 꺾이는 얘네들인 경우는 이곳 유부도에서 출발해서 평택까지 계속 고도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한 애들이 평택쯤 갔을 때 고도가 약 2,500m 정도 됐었고 거기에서 방향을 갑자기 딱 꺾어서 강릉까지 그대로 직선거리로 날아가서 강릉에 갔었을 적의 고도가 거의 한 4,000m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당수를 보면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 되게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머리 위로는 계속해서 새들이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속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린데 되게 4,000 정도 올라갔었을 때 시속은 거의 한 400, 500 정도까지 기록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갔었을 적에가. 근데 거의 이제 이거는 본인의 날갯지 이런 거보다는 정말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뒷부분에 제가 넣어는 갑자기 헷갈리는데 나중에 뭐 갈매기 같은 경우는 울릉도 독도 애들이 동해안의 속초부터 포항까지를 취식하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울릉도 독도 애들이 울릉도 앞에서 먹는 게 아니라 새끼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보면은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때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지만 하루에 120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여기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날아갈 적에 막 지그재그로 가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자기 방향으로 가는데 독도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먼저 울릉도로 옵니다. 그래서 울릉도로 와가지고 어떤 애는 울릉도 위쪽으로 날아가고요. 어떤 애는 아래쪽으로 먼저 해안가를 훑거든요. 근데 만약에 먹이를 확보를 못했다면은 한 바퀴를 다 도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직선으로 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동해안에 가서 먹이를 갖고 돌아오는 식으로 되는데 더 놀라운 거는 울릉도에 있는 괭이갈매기 애들하고 독도에 있는 애들이 서로 먹이 장소가 다릅니다. 울릉도에 있는 애들은 저쪽에 그 속초에서부터 영덕 정도 지금 산불나고 있는 그 정도 위치만 왔다 갔다 하고요. 독도에 있는 애들은 영덕부터 부산 기장 앞까지만 합니다. 서로 영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뒤에 제가 넣은 것 같은데 한번 또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디프리도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쪽 유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러시아 끝단 거의 알래스카 가까이 되는 데까지 올라가고 비슷하게 파푸아뉴기니나 이렇게 이동하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이제 번식지와 중간 기착지 그리고 월동지라고 하는 요 큰 패턴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새에 대한 기록들 중에 한번 봤더니만 큰티프리 도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거의 이제 11만 500km 정도를 열흘 동안 비행을 하는 그런 특징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극제비갈매기나 이런 애들도 뭐 9만 6천 km를 1년 동안에 비행을 하고, 정말 새들은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하게 되는 애들인데, 이렇게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하는 애들인 경우는 많은 날갯짓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기류를 이용을 해서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학자들이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새들은 나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싫어한다는 이유가 좋고 나쁘게라기보다는 상당한 에너지 소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월동했던 곳이나 아니면 번식지에 갔던 새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다들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도착하는 순간에 애들이 정말 지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한 순간에 가까이 가면은 도망도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먹이 먹는 거에 정신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소위 이제 제가 평가할 때 보면은 개발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으면 새들이 옆으로 피해갈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피해갈 수 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지 간에 멸종위기 종에는 새는 없어야겠죠. 근데 멸종위기 종에 제일 많은 애가 새입니다. 네, 그 얘기는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기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돌아다닌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들한테는 절대로 고도라는 이야기는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과 관련해서 조금 팁을 하나 드리면은, 풍력 발전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무언가 건물이 만들어지거나든가 어떤 시설물이 될 적에 새들의 비행 고도를 가지고 여기는 새들이 낮게 나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 만들어진다, 해상 풍력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돌아가는 블레이더가 있고 밑에 수면이 있으면 그 사이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바다 가서 새들을 배 타고 가거나 보게 되면은 대부분 수면 위로 많이 다뤄다니기는 합니다. 왜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굳이 높이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에너지 쓰면서. 그러니까 가장 낮게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새들이 낮게만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좋은 기록들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보통 우리가 새들의 크기라든가 몸무게 등을 이야기를 할 적에는 문헌상에 평균 몸무게, 평균 크기라는 걸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평균 고도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최대 고도나 이런 것들은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고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는 누군가가 고도가 높아서 낮아서 이런 얘기를 던진다 하면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꼭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새들 중에 또 다른 특징, 즉 바다를 주로 이용하는 애들은 이제 씨버드라고 그래가지고요, 바다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바다새와 관련되는 거는 이제 해양을 주로 이용을 하는 거지만, 앞서 이제 그 물새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가장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처럼 바다새들과 물새들의 일부는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번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바다새와 관련해서 조금 체계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해양성 조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양성 조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다를 항상이라기보다는 바다를 일부 이용을 하는, 여기서 이용이라는 거는 이동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먹이 활동도 포함이 되고 취식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이용하는 해양성 조류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소위 이제 바다새라고 하는 씨버드도 있고 도요물대새도 있고 이제 소위 워터풀 물새라고 하는 부분이 포여 있는데요. 이건 이제 조금 학술적으로 좀 체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냥 해양성 조류라는 거는 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바다도 물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새가 더 높으냐 바다새가 높으냐 이거는 계속 논쟁이 되고는 있으나, 결국은 그냥 어느 곳을 주로 살고 있는 새에 대한 특징을 본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다새건 물새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네들인 경우는 여기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집단으로 모여서 번식하는 그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 번식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저어새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인갈매기가 대체적으로 집단 번식을 많이 하는데요. 번식지가 여기 뭐 유부도 가까이도 있고 뭐 서해안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번식지 중에 하나가 이제 경남에 있는 경남 통영 거제도 아래에 있는 홍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그곳이 이제 대마도에 가까이 있는 애들인데,
집단 번식지의 특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홍도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남해안에는 이 홍도가 유일하게 한 곳이거든요. 대략 한 5만 쌍 정도가 와서 모입니다. 5만 쌍 정도가 와서 10만 마리죠. 그럼 얘네들이 보통 알을 한 하나에서 3개까지 낳거든요. 그럼 평균 2개라고 하면 그러면은 번식이 끝날 때가 되면은 엄청 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번식지가 모이는 게 왜 중요하느냐?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자, 남해안에 살고 있는 괭이갈매기들을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기장 부산에서부터 목포까지 쫙 해안을 따라서 조사하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번식지 가면 되겠죠. 거의 다 모일 테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번식지에서 모이는 이런 바다새의 집단 번식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번식지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왜냐하면 번식지에 다 모여가지고서 새끼를 키워내는 건데 이걸 우리가 잘못해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남해안 전체에 있는 갈매기들을 한순간에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첫 번째는 어류의 개체수를 바다새가 조절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 먹으니까 새들이 줄어들면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바다새가 줄어들면은 초기에는 살짝 물고기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순간 서로 경쟁과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물고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새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물고기의 생존이 길어지는 건데 간단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바닷가에서 물고기 담아가지고서 우리가 소위 잘 가는 횟집으로 가져올 적에 물고기만 담아오는 경우와 그 물고 수조 안에 포식자 한 마리 넣어주면 다 살아있는다고 하잖아요. 긴장해서. 그런 거랑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새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선 어쩌가지 이제 새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순환, 영양 순환에도 기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인 건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19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어업에 대한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되면서 바다새는 반대로 줄어드는 게 실제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0년 대비 2010년이 되었을 때 거의 이제 바다새가 한 60% 정도 감소가 돼가지고 되게 심각한 문제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좀 불거지게 되었고요. 결국은 사람하고 새하고 경쟁을 한 거죠.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새들을 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간접적으로 새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었던 거가 이러한 그 감소되는 문제가 불거질 타이밍에 이제 에너지,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이라는 측면의 풍력 발전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바다새들이 어느 지역을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지역입니다. 휴식 지역을 나타낸 그림인데 보는 것처럼 빨간색이 표시된 거가 이제 되게 휴식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사업자들이 보통 말하는 그 바람이 센 곳을 나타낸 지역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비슷하죠. 바람이 센 곳에 먹이가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색깔이 진하게 나타낸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집단 번식지 위치를 나타낸 곳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결국은 새들이 먹이 활동을 많이 하는 곳, 바람이 센 곳, 그리고 집단 번식지가 서로 겹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력 발전화가 이런 바다새들은 이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를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그 위치나 이런 걸 설정하는 게 되게 필요한 상황인 건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바다새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보는 것처럼 이제 2050년이 되면은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은 바다새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만큼 이제 바다새가 많이 감소를 하는데 뭐 1990년 기준으로 했었을 적에 대략 한 6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풍력 발전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단 번식을 하는 번식지 주변에 설치를 한다. 그럼 번식 성공률이라는 새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풍력 발전기를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었을 때보다 30%나 더 많이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변화도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도 보존해야 돼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잘못된 위치에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해서 할 적에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생물 다양성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미 많은 국가들은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물세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다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모여서 이렇게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에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이제 시민 관찰,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사진이. 연구자가 펭귄들을 관찰을 하죠. 네, 저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적에 제일 먼저 제안을 드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애정을 갖고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새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어떤 새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카운팅하는 거가 목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모니터링이라는 거를 하기 전에 한 발 먼저 뒤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우리 새가 좋은 거예요. 그게 참새가 됐던 알락꼬리 마대우가 됐던 어떤 새든지 간에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과 걔네들이 뭘 먹는지 자는지 움직이는지 이 모습을 그냥 주의 깊게 관찰해보는, 그 주의 깊게 안 해도 됩니다. 멍 때려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한참 지켜보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떤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가가지고서 그냥 그 새를 관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떤 행동들을 할까, 어떤 특징을 할까 하는 거를 보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비슷하게 이런 시민 활동, 시민 과학이라고 하죠. 시민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호랑나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종에 호랑나비가 오는 서식지가 있는데 세종시에서 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복원한 지역을 이제 지역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모니터링 하려는 계획을 지금 세웠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짰었는데,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첫날 모였을 때는 무조건 관찰만 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나비 아니면은 호랑나비가 와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 질문이 나왔던 거가 지금 연구 주제처럼 돼서 준비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만약에 여기가 꽃이 있는, 이렇게 여기가 꽃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나비가 한 마리가 와가지고서 한 곳에만 있다가 갈까요? 아니면 여러 곳을 돌아다닐까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갔던 꽃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꽃마다의 머무는 시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왜 다를 것 같으세요? 그렇죠. 처음에 갔을 때는 많이 있을 거고, 뒤로 가면 갈수록 배가 불러가니까 시간이 짧아지게 되겠죠. 이게 가설입니다. 가설인 거예요. 네, 이게 가설인 거고, 그게 아닌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찰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호랑나비라는 이런 건 거야. 얘네들이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심 있게 살펴보는 거고, 아, 얘네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기에 왜 왔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나름 온 이유를 만드는 게 가설인 거고, 그거를 관찰과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뭐 실험이 됐든 뭐가 됐든 통해서 만드는 게 결국 연구입니다. 연구라는 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항상 실험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사하시거나 관찰하거나 하는 이러한 과정들도 다 가설을 세우실 수가 있고, 그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과학의 시작인 거고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자들이 이렇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렇게 관찰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라는 거를 들어가게 되는데, 제 조사하는 거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조사 기록장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아마 이제 올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작년 것도 보신 거 있는데, 이제 결국 그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많이들 하시죠. 1년에 한 번씩이나 뭐 2년에 한 번씩 가시는 건강검진인데, 문득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가끔 병원에 가면 드는 생각이, 실비보험이 비록 있더라도 병원 가면 저희가 돈을 내잖아요. 왜 돈을 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가가지고선 의사의 연구 재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내가 술을 얼마큼 먹는지, 네, 운동을 얼마큼 하는지 기록 다 주죠. 그리고 제가 어디 아프니까 자, 내 몸에서 피 뽑아가서 분석하는데 난 피 준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돈을 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는데요. 건강검진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죠. 건강검진 항목을 하나하나 물어보는 내용을 보면은요,
거의 그거 같습니다. 점 보러 갔을 때 점쟁이한테 내 모든 걸 다 알려주고 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한 40대 50대 대신 딱 왔다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드는 거는 이제 가족에 대한 걱정, 아니면은 뭐 자식에 대한 걱정. 네, 점쟁이 그냥 찔르면 다 나오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건강검진 항목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항목의 내용이라는 것들이라는 거는 이 조사 항목을 가지고 내가 궁금한 그 어떤 거를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맞추어서 조사 항목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모니터링을 하는지, 그냥 새가 좋아서 그냥 보는 거냐, 아니면은 개인적인 호기심이냐, 아니면은 그 주어진 상황이 무언가 바뀌었느냐. 예를 들어서 그 새들이 주로 오는 곳인데 무언가 개발이 돼가지고선 환경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번 같은 경우 산불 났잖아요. 그러면은 산불이 나왔었을 때 가장 뭐 여러 가지 인명피해도 있어서 다가 슬픈 일이지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산불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작년과 올해와 내년과 내후년에 해당하는 지역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가 하나의 또 질문이 됩니다. 이 산불이라는 꼭 대형의 변화가 아니어도 새들이 오는 곳에서 있어서의 작은 변화 하나만을 가지고도 어떻게 그 환경이 바뀌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만들어 놓은 혹은 조사한 그 결과를 누구한테 공유할 것인지, 나 혼자 관심 있게 나 혼자 즐겼어, 나 혼자 새를 봤어 라고 할 것인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줄 때 사용할 것인지 하는 그런 목적도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추가적인 다른 외적인, 아까 전에 이제 단순히 우리 신체 검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단표에서 얻은 이런 기록들, 추가적인 자료를 포함할 것인지. 무슨 얘기냐면은 바다에 가서 혹은 강에 가서 제가 물새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새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는지 알았지만 그 지역의 온도라든가 뭐 내가 확인하러 갔었을 적에 물의 깊이라든가 어딘가 측정되는 이러한 자료와 연결지어서 설명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사한 전체적인 결과를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생태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환경과 생물의 어떤 그 관계를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혹은 환경이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그 생물은 그 영향을 환경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생태학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이런 여기 조사하는 내용들을 그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새들의 분포라든가 현황이 많은지 적은지 또는 위치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비교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관찰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조사를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열심히 하면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뭐 제대로 새를 본 거 맞니? 라고 하는 질문도 나오기도 하고, 자, 조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거 어디다가 써먹으실 건데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그거를 상당히 잔인한 질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민과학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그 자료를 저희처럼 연구자나 혹은 그 누군가한테 제공을 하는데, 그 제공도 뭐 저한테 돈을 주고 파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료로 내가 이 지역에서 이런 새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정책이라든가 연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냐 틀리느냐 혹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분석 좀 해서 주세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시민과학 하시는 그룹들도 하도 답답하셔가지고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서 이제 분석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꺼냈던 거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분석하는 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막 띄어서 막 송다양성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설명한다는 상황 자체가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에 함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쪽 서천인데 이렇게 모니터를 쭉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점 해가지고서 어떤 새들 얼만큼 있는지 기록을 쭉 하거든요. 그럼 이제 소위 이제 GIS라고 하는 되게 비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거의 무료의 수준으로 거의 제공을 하지만 이제 회사나 이런 대학 등에 있어서는 거의 뭐 소프트웨어 하나가 거의 뭐 한 몇천만 원 가는 A이거든요. 이 회사가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학생 때 공짜로 거의 제공해주고 익숙해지고 취직하면은 비싼 돈 내고 쓰라 이건데, 이 프로그램이 별건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관찰한 데이터를 쭉 갖다 놓고 나서 그냥 어느 지역에 많은지 이렇게 분포만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이거 그냥 저희가 그림 그려도 되거든요. 꼭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쌓이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본데 이겁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보고서에 나오는 그림이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환경부 디지털 도서관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지도와 관련되는 그림은 2014년도까지 보고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보고서를 표만 보여주지 이 지도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요 그림이 공개가 되면은 이제 소위 사진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새들을 괴롭힐까봐 그림을 넣지 않는데 그 전에 왔던 자료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이 있으면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 연도를 쭉 중첩해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네. 앞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뭔가 멋있게 만든 거고요. 뒤에는 그냥 손으로 쓱쓱쓱 해서 실제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두 가지의 결과는 똑같은 메시지, 어느 지역의 새들이 얼마만큼 지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그림은 조사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핵심 지역을 표시를 해준다면은 아래에 있는 거는 여러 해 동안 관찰했던 거를 누적해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 어느 게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일까요? 여러 번 해가지고 누적된 결과가 확실한 하나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시민과학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렇게 시민 모니터링 하시는 분한테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의 생태계 토박이가 되시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그 지역에 가면 어떤 새가 뭐가 있습니다. 저기 고창 센터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뭐 문헌이나 논문 여러 가지 보고 고창 갯벌에 어디가 어떻고 어떤 새가 중요하고 얘기를 아무리 한들 저기 계신 분이 알고 있는 지역은 다 모르거든요. 숨겨진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장소는 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시민 모니터링 하신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히든 포인트를 찾으시고 그거를 유지하고 관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신다면은 저는 진정한 시민학교 시민과학에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으로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